입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재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이 경제 3법의 범위 안에 놓이면서 크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공정경제 3법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교수, 최이배 전 국회의원,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법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경제계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계 요구는 묻히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다라고 하면서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3% 룰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1년 유예를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3% 룰이 말이 많았어요. 그 전부터 말이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이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아니면 입법의 의도대로 좀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제한적이지만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우선 이제 3% 룰을 혹시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는데 감사위원인 이사를 뽑을 경우에는 대주주의 그 지분을 3%로 이를테면 30% 갖고 있다 하더라도 3%만 적용한다는 것인데, 원래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 포함해서 3%라고 그랬다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일테면 다를 경우에 법인이나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몫을 3%까지 다 인정해 주기로 해서 실제로는 3%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개별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지분만큼은 아니겠지만 각각 3%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3% 룰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런 3% 룰이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덩치는 입이 글로벌 500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커졌어요. 근데 거기서 이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를 보면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거죠. 그 이사회가 대개 그 대주주나 경영진과 친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또 명망가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교수라든지 전직 그 권력기관에 있던 분들. 근데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현직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사회, 특히 사회이사들은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부 우호적인 사람 들어와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그 대주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그 이익을 배반하거나 전체적으로 그 전체 회사 이익에 반환한 대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할 때도 아무런 견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감사위원이라도 한 사람 정도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저도 또 대기업에서 CFO도 하고 상장기업 대표이사도 해봤지만, 적어도 대기업은 이사가 1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10명 전원이 거수인 것보다는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이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결정할 때 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이 도입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3%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각 법인격마다 또 3%까지 제한해서 여러 개의 13% 이상 의결권을 주도록 행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이게 또 작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대주주 위주의 그 어떤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투명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는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이배 전 의원님께서 20대 국회에서 주장하시고 만드셨던 것보다는 많이 좀 수위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좀 획체됐죠. 그럼에도 이게 지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일정 정도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점수를 매겼을 때 이제 100점 만점 중에 정부안이 80점이었는데 결국 60점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60점이라도 어떻게 보면 꽈락은 아니잖아요. 그 이제 낙제점은 아니니까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앞에 김 교수님이 굉장히 설명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 내용이 복잡해서 하나 더 들어가면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원래는 처음 정부 원안에는 구분하지 않고 특수관계, 그러니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 합쳐서 합산해가지고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안이었는데, 그게 재계의 요구를 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수정안을 만든 것이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은 합산해서 3% 의결권 제한을 하고요.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개별마다 3%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소액주주들이 이제 추천하는 사회 그 이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위원은 사회이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3% 제한받게 해서 좀 대주주들에게 유리하게 해준 측면이 있어서 이제 후퇴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재계가 1년을 유예해달라는 것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시켜서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으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게 하면 이제 개별 3% 제한 받는 감사위원들만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정관 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측면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제 재계가 지금 1년을 유예를 요청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좀 법을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두 합산 3%로 하든지 뭐 아니면 모두 개별 3%로 하든지 아니면 또 지금 소수 주주는 개별 3% 제한을 받거든요. 이것도 합산해서 3% 제한을 받도록 하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가 보안입법을 만일 요구를 한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이 감사를 뽑거나 감사위원을 뽑는데 거기서 사내이사, 사회이사 구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다 구분하지 말고 모든 주주가 합산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산해서 3% 제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좀 복잡해지고 쪼개진 측면이 오히려 독이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독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재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자 1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뭐 재계에서 많이 걱정하는 건 사실 내년 초에 2월 뭐 3월에 있을 주주총회일 것 같아요. 주주총회에서 3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3% 룰을 좀 완화해달라, 시간을 달라, 보안 입법을 해달라라는 재계 요구 자체는 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감사위원을 이제 사회이사죠. 예, 감사위원을 선출한다는 거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사회 내에서 감사 역할들을 잘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사 내에서 감사를 뽑으려면 거의 이게 주총 과반수 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입맛에 맞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아마도 이제 이런 3% 룰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뽑자라는 것이 핵심 법의 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안입법이 뭐고 어떻게 경제계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감사라는 이 직분이 실은 꼬투리를 잡으러 들어오려는 감사라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투기자본에 정말 벌처펀드의 감사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이 소위 말한 뭐 요즘 검찰의 별건 수사처럼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이게 못 나가는 한도 끝도 부분이거든요. 없다 이런 그래서 거죠. 딱 이 부분만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왜 개별 합산으로 이렇게 봐줬는지도 모르거든요. 원안대로 가고 투기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만 커버할 수 있는 법을 뒀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뭐 가령 뭐 지금 5% 공시룰인데 이런 경우에 뭐 3% 공시룰이라고 뭐 그런 거를 뭐 보안입법 예입니다라고 한다든가 기존의 이 소액주주, 소수주주가 이 의결권 뭐 이런 주장, 주주 제한 같은 거 할 때 6개월 의무 조항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을 일단 버티고 있어야 그 다음에 주청에 등장할 수가 있는. 근데 이런 조항은 또 오히려 삭제를 해 놓으니까 저도 이거 감사 선출하는 거는 정말 장려하고 투기 자본이 들어오는 이 우회로만 차단하고. 아주 이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법인데 갑자기 이걸 또 특수관계인 전체가 아니라 개별로 쪼개지게 되면서 투기 자본을 컷할 수 있는 법은 또 보안입법은 또 안 돼 있고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게 감사 역할을 강조하겠다라는 이번에 이 3% 룰 자체가 이게 지금 막 퇴색하게 되고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도 이거 신문 읽다가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향후 들어오게 되는 투기 자본, 이 헤지 펀드에 대한 그 입구를 막는 부분에 대한 정교한 타깃하는 그런 법안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뭐 개별 3%로 이제
바꾼 상황이다 보니까 재계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의가 있는 뭐 투기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적대 세력들이 네. 들어와서 경영권을 뒤흔드는 뭐 예를 들어 현대차의 뭐 엘리엇 사건 같은 그런 것들이 또다시 재현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게 지금 재계의 우려일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것은 좀 과한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상법 개정안도 모든 이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감사위원인 그 이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렇죠. 거죠. 특히 이제 외부 내부 나누면 사실은 내부 이사하면서 감사위원인 경우에는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3% 아니라 제한하더라도 내부 경영인 중에서 감사위원이 이사를 선임하는 거는 결국은 그렇죠. 문제는 관건은 외부 이사, 사회 이사의 경우인데 사회 이사의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3% 룰을 제한하면서 많이 터놓았고요. 엘리엇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으냐. 엘리엇이 요구한 것이 일단 배당을 많이 하라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사측에서 3천 하려고 하는데 한 2만 2천 원 가까이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주로 이제 사회 이사들 추천건에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추천했죠. 근데 뭐 안건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보면 사측이 한 85% 정도 그리고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서 한 15% 정도만 찬성해서 모든 안건이 다 부결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 투명 경영을 하고 주주 관리를 잘 한다면 주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터무니없이 22,000원씩 이렇게 그 주주들이 그 좋아할 것 같지만요. 22,000원 배당하면 회사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들이 쉽게 그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감사위원회 사회 이사 같은 게 뭐 사내 이사 포함해서 감사위원인 이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그 나머지 안건에 대해 주총에서 대주주의 그걸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영계에서 이런 어떤 이번에 상법 개정의 그 효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우려를 하고 있거나 사실은 뭐 한 열만큼 되는 걸 침소봉대해서 그 우려사항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기업 경영을 해봤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이사회가 너무 지금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천된 사회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맞아요.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그런 분들 들어와서 뭐 분탕 치려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게 아니다 싶을 때서 목소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일단 뭐 저는 이렇게 해보고 운영해보고 만일에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면 뭐 법 개정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슈가 뭐 심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그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또 일부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말씀하신 대로 3%를 일률적으로 해서 한번 효과를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3%를 완화함으로써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법을 도입한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외부 세력들이 뭐 한 2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경영권을 뒤흔들면 어떻게 하나. 예, 그렇죠.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됐다라는 게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뭐 김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단 한 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뭐 그러니까 많은 것도 이제 아니고. 예, 보통 이사회 구성을 하면 5명에서 한 10명 정도 구성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흔들려면 이사회 절반을 이상 장악을 해야 경영권이 넘어오는 건데 네네. 뭐 지금은 그런 이사회에서 단 한 명의 감사위원을 그나마 소수주주들의 좀 영향력을 더 많이 키워서 독립적인 사람을 뽑아보자라는 취지고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지분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좀 많이 되니까 불리하겠고요. 지분이 많이 분산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쪼개서 3%씩 의결권 행사하니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 대응으로, 그러니까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이제 그 그러니까 주주가 감사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는 주주라면 자신들도 의결권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펀드 1, 2, 3, 4 이렇게 쪼개가지고 3%씩 의결권을 확보하려고 쪼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방식으로 지배 주주도 뭔가 지분 쪼개기로 또 대응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더 우리의 기업의 운영 방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제도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산 3%가 가장 합리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엇 같은 경우가 현대차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너무 설명 잘해 주셨는데 뭐 소버린도 그렇고 다 이렇게 기업들이 뭔가 경영을 잘못해서 주주의 이익이나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뭔가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 경영하고 있고 이미 주가가 많이 높으면
거기에 투자해서 더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면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뭔가 경영 잘못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그때 들어와서 뭔가 개선을 요구하고 그걸로 주가가 오르면 먹을 게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오히려 어떤 불법과 편법 뭐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전횡적인 경영 행태를 조금은 벗어나려는 노력부터 한다면 이런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제도가 돼도 그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2004년에 사브린 사태가 있었어요. SK에. 근데 네네. 당시 SK가 경영상의 불미스러운 일을 말미암아서 경영진이 부지런히 법원과 감옥을 드나들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또 칼 아이칸이 KTNG에 들어왔죠. 그렇죠. 뭐 결국은 뭐 소브린이나 칼 아이칸이 돈을 많이 벌고 나갔기 때문에 국부 유출다 그러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완패를 하고 그 당시 많은 돈을 잃고 떠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 혹은 이 투기 세력이라고 이제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지만 이게 일장이 일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필요악이고요. 이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또 자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명하지 못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경종을 올려주고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 경영이나 투명성 제고에 부정적인이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게 옛날 수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어트라든가 소버린 SK라는 게 옛날 벌처 펀드가 하는 수법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거의 뭐 산업 스파이에 준하는 내부인을 파견하는 것들이 요즘에 헤지 펀드들의 이제 새로운 수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3%를 완화할 게 아니라 전체 3%를 두되 그 과연 투기 자본에 들어오는 투기 자본에 보내는 척후병 외부 감사만 처단하는 보안 입법을 하면은 되는 거였었거든요. 가령 외부 감사위원회 자격을 뭐 어떻게 한다든가라고 해서 그 연결고리만 막아주면은 되는데 굳이 그거는 안 두고 이걸 3%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금 감사 역할을 더 강력한다라는 법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고 여기서 아마 1년 유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감사위원 따로 두는 분명히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이걸 피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뀐 이 투기 자본들이 보내온 왜냐하면 그 감사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배당을 요구하고 엘리어트를 하고 옛날 뭐 소버린이라 뭐 칼 아이칸처럼 못하죠. 그 대신 그 한 명이 설치고 다니면서 기업 내에 뭘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위험인 거거든요. 네네. 그게 1%라도 그게 위험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정교하게 타깃하면 되는데 그 타깃이 안 되고 오히려 전혀 뜬금없이 3%를 완화해줬다는 게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라는 거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들어와서 회사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뭐 기술적인 내용을 또 밖으로 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재계에서 많이 하세요. 근데 네네. 그런 걸 막는 게 감사위원입니다 원래. 그렇죠. 견제를 그렇죠. 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은 그런 회사 내 불법 행위들이 없는지 있는지 감시하는 확인을 역할인 하고, 거거든요. 네.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회사가 순수하게 회사의 기밀을 다 주겠습니까? 막 기술 자료를 가져가 뭐 이렇게 주진 않죠. 사실.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도 내부 통제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밀을 유출을 한다면 그 이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에서 우려하는 단 한 명의 감사위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경영권을 막 흔들고 경영권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주장과 이런 기밀들을 다 빼갈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너무 이렇게 기우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기우고 너무 지나친 그 걱정. 과장된 그런 얘기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정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기업 내 내부 통제 장치를 더 잘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업에 필요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만일 뒷받침해 주는 거나 국가가 뭔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재계가 요구한다면 훨씬 기업과 그 정부가 발전에 소통이 도움이 될 될 수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외부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의 뭐 이제 뭐 경영권 침해
방해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기업도 이제 방어 수단으로 이제 우호 지분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뭐 LS라든지 뭐 GS라든지 LG 같이 이미 이제 가족들끼리 지분을 막 분사해서 가져간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냐. 다른 기업들도 이런 이제 궤도를 따라갈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그런 관측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의 맹점이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의원도 지적하시고 정평론도 지적하셨지만 이걸 3% 합산해서 단일로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기존에 이를테면 정부의 어떤 그 권장에서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한테 25%, 30% 갖고 있더라도 네네. 3%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문어발식 경영을 해가지고 계열사 여러 회사가 조금 지분 나눠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그동안의 정부가 권장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의 효과를 그렇죠. 나타내게 됐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합산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나. 차라리 그럼 한 5% 늘리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합산하는 게 맞고 또 사내 사회감사위원 다르면서 이렇게 뭔가 불 형평이 안 맞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은 앞으로 일단 뭐 법이 통과됐지만 조금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필요하면 좀 어떤 뭔가 이 너무 뭐 정부 시책을 잘 따랐던 어떤 기업들에게 불리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된다면 그것은 막는 방향이 뭐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런 뭐 LS, GS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좀 늘어나고 그런 선례를 따라가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들은 지분 쪼개기로 해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더 확보하려고 그렇죠. 하는 전략적인 행태를 아주 쉽게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지분 쪼개기를 하려고 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이제 하신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열사가 이렇게 여러 그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게 해놨는데 네네.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제 정관에 뭐 이제 사회이사만 하고 또 뭔가 그런 그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1년을 달라고 했던 걸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진짜 회사마다 이 효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하게 유리하게 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재계 입장에서는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는 또 맞습니다. 예. 결국은 법이 세 분이 지금 누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복잡해지고 뭐 특정 상황과 조건을 달면서 굉장히 이렇게 단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에게는 또 독이 된 뭐 기업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기업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중대표 소송제도 이게 좀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당초에 뭐 재벌 그룹 오너 전횡을 막는 거에서는 또 퇴색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모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주주라면은 자회사의 어떤 이익 침해 이사들을, 때문에 모회사가 네. 피해를 봤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게 되는 거였는데 당초의 원안을 보면 모회사 지분 0.1%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0.5%로 높여 놨습니다. 근데 웬만한 우리나라의 모회사, 지주회사 0.5%를 갖고 있으려면 이건 진짜 사이즈가 되는 그렇죠. 정도만 일단 이걸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주식의 0.5%이기 때문에 액수로 봤을 때 굉장히 클 수밖에 그렇죠.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이게 건드릴 여지가 적어지면서 그 애매한 곳들에게만 또 집중 타깃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다중대표소송제도 상법 개정안에서 이걸 왜 0.1에서 0.5로 또 문턱을 후퇴해- 높여놓으니까. 네, 문턱을 더 높여줬는지도 당초에 그럼 다중대표소송제를 하려고 했어도 입법 취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모호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모회사 주주들이 이제 자회사의 어떤 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건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0.5%라는 숫자를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뭐 금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계산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440조 정도 됩니다. 네네. 삼성전자에는 0.5%면 한 22조 정도 22조 있어야 정도 되는데 되겠네요. 다른 회사 지주회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몇 조 정도 다니니까 몇 천억 정도 혹은 뭐 한 천억 정도면 웬만한 회사 견제 가능한데 이제 말씀하신 근데 0.1이 아니고 당초는 0.01%. 0.01이었죠. 0.5로 늘리는데 이게 0.01은 또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한 몇십억 정도만 가지고 웬만한 회사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 50배나 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다중대표 소송이 너무 남발돼도 사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거 방어하다가 또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0.01은 좀 과하다는 좀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5는 또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50배는 너무 크지 예, 않나요? 정말? 이거 아마 재계에서 이렇게 뭐 로비를 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뭐 중간 정도 한 0.1% 정도면 웬만큼 이제 돈 모아서 한 10배 소송 정도? 예, 이게 0.01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아무나 속된 말로 아무나 정말 이 소송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좀 문제고요. 소송이 남발될 수 0.5는 있겠죠. 너무 높고 그 중간 정도 범위가 적당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실은 0.5%면 말씀하신 대로 그 실익이 없는 법안이 아닌가. 누가 이거 뭐 몇천억씩 모아서 소송 하나 대기업에 하려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다. 그래서 이거는 0.1은 너무 적다 하더라도 0.11이라든지 조금 뭐 지금 기준보다 낮추는 것이 더 적합했지 않았는가. 지금 0.5%는 너무 높아서 이 법안 개정의 실익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세요? 예, 그 주주대표 소송이란 게 이사나 아무튼 임원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네네. 주주가 그 임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네. 하는데 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네네. 회사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 돈 들여서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손해배상 받는 건 없어요. 나한테 돈 들어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대표 소송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소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막에도 나왔지만 지난 한 20년 동안 네. 그 주주대표 소송이 137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상장회사만 따지면은 4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건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정말 없네요. 그러니까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소송이고요. 근데 이제 이 허들을 이제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면서는 0.01%가 아니라 0.5%로 50배를 늘려놨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주주들을 모아서 대표 소송을 진행하려고 모으려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또 6개월간 지분을 보유해야만이 그 주주가 그 소송의 자격을 가지거든요. 조건이 어렵네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그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죠.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를 0.01% 모으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또 50배로 높여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중대표 소송은 당분간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재계 입장에서 뭐 다중대표 소송으로 인해서 뭐 소송의 위험이 커져서 뭐 기업 경영하는데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진짜 볼멘 소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 뭐 저희가 경제 3법이라고 부르는 법안 중에는 공정거래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이제 규제 적용 범위를 넓힌 게 이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존에는 뭐 상장사는 30%, 그다음 비상장사는 30%, 20%로 이 규제 대상의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뒀었는데 이 상장사도 이제 20%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은 이제 내부 거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오너 일가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일단은 같은 내부자라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거래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이제 터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50% 이상을 지분했을 때 이 법을 바뀐 법을 지분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29%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때 30% 저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전에는 거네요? 이제 30%였었기 때문에 더 많았었는데 이제 정시 일가 맞춘 팔고 거군요. 이제 29.9를 막아놨는데 이제 9.9를 더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차에 왜냐하면 내부자 거래 자꾸만 얘기하니까 어쨌든 뭐 현대글로비스가 뭐 유통 수송을 하게 되니까 물류를 맡게 되니까 뭐 거래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럿이 이번에 나오게 된 하나의 이제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과연 저것을 왜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 내부 일감 몰아주기라는 게 오너의 전횡, 특히 사액 편취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가령 뭐 옛날에 이런 거였죠. 뭐 어떤 한 그룹이 있는데 그룹 내에 비품 많이 쓰잖아요. 비품 많이 공급하는 회사는 자기네 뭐 딸의 뭐 누구를 하나를 그 회사를 안 치면은 그 회사를 그냥 앉아서 계속 매출을 올리게 되니까 그건 반칙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20% 이상까지 낮추게 되면서 좀 희비는 엇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지분에 따라서요. 오너 지분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뭐 표에 나왔던 기업들 20%를 넘는 예. 이 기업들은 그 20%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팔아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되는 예.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가 지분이 많은 회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그냥 지분을 단순하게 10%씩 떨어뜨리는 이 규제가 과연 능사냐 획일적이냐 이런 어떤 그 내부 거래를 하더라도 다양한 게 있거든요. 방금 예를 드신 단순한 사무 비품 같은 거, MRO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소기업의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시켰죠. 아이마켓 코리아라고는 삼성 내부의 MRO 회사를 독립시켰는데 아직도 내부의 MRO 회사를 지분을 낮추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대단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일종의 부품이라든지 핵심 부품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건 다른 회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거는 오히려 경영권을 강하게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한테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분을 낮추고 그 회사를 컨트롤 못하게 되면 핵심 부품 그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게 또 IT입니다. IT 쪽 회사들도 대부분 이제 뭐 일단 삼성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똑같은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IT 쪽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해서 내부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그 일감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고 뭐 IBM이라든지 외국 회사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국내에서 재벌계 기업 말고는 IT 쪽은 대단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그냥 그 관계 회사의 지분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대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좀 입체적인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지분율만 규제하다 보면 또 이제 한바탕 저걸 10% 낮추기 위해서 시장에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사실 과거에 재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했죠. 자기 가족들 뭐 대표를 앉혀놓고 대주주 만들어놓고 일감 다 해서 다 몰아주고. 사익 편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원인 제공은 재벌들 했지만 이제 굉장히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된 시기에서 규제도 조금은 좀 복합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의원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규제의 예외로 공정거래법에 효율성, 긴급성, 보완성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그러니까 지배주주 일가가 저렇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고 거기에 일감을 몰아줘서 사익을 편취하게 하더라도 이런 이제 효율성, 긴급성, 보완성이 있으면은 인정을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는 있고요. 이제 다만 왜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주 땅 짚고 헤엄치게 그 자녀들에게 100% 개인 회사를 만들어주고 맞아요. 거기에 일감 몰아줘서 거기에 회사가 이제 막 성장되게 하고 또 그걸 상장시켜서 엄청난 상장 이익을 또 얻게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규제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2012년에 아마 이 규제가 도입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장회사는 이제 지배주주 지분율을 30%, 비상장은 20% 갖게 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장회사는 오히려 상장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규제에 대한 강하게 규제받아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거기는 30%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그 룸을 더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30%씩이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사익 편취를 하는 것을 상장회사에는 인정해주고 비상장회사는 20%까지만 갖게 하면서 사익 편취하는 걸 허용해준다고 한 거니까 오히려 앞뒤가 안 맞는 더 강화된 거였죠. 규제가 들어갔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상장회사에 더 강화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오히려 상장회사는 안 해주고 반대로 비상장은 규제해주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거꾸로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당시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뭐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뭔가 좀 특혜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재벌 상장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30%로 한 것을 이번에 이제 20%로 낮추면서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정상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숫자를 바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원래는 20, 30, 20을 20, 30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만들 때 한다면은 근데 만들 때는 거꾸로 만들었다 아무튼 이제는 다 낮추는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규제를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기업들은 대응을 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지분을 낮춰가지고 29.9999%예요. 그러니까 한 몇 주, 5주인가 부족하게 만들어놨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을 해서 지분율을 낮출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유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아주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회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의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없으면 그냥 합쳐요.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거 볼 거 없이 그냥 지분율을 낮추려고 이제 그런 뭐 대응 방식도 있었기 때문에 뭐 재계에서는 또 그런 방식으로 뭔가 또 꼼수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좀 솔직하게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같이 큰 회사는 또 소유구조 개편을 현대그룹 전체가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또 대응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번 그 공정거래법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게 아마 전속고발권일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유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속고발권을 결국은 공정위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구나라고 비판을 하니까 공정위가 이제 뭐 의무고발제라든지 과징금을 높여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 제도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속고발권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던 것과 지금처럼 공정위가 뭐 과징금을 세게 매긴다든지 이런 것과 득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주식 투자로 말한다면 그냥 중립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고 했는데 유지됐다라고 해서 뭐 이게 막 너무나 뭐 좋고 그냥 해오던 거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초에 전속고발권 폐지라는 것도 그 폐지하는 부분이 경성담합처럼 정말로 이게 사회적 파장이 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직설 시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많이 의미도 찾고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당연히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장 많이 홍보를 했었던 전속고발권은 또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또 왜 유지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식 언급은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 검찰 수사를 검찰 고발 많이 들어가면은 검찰권 개혁인데 검찰의 힘이 더 세지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해명도 일각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전속고발권을 좀 왜 이걸 폐지한 거를 그냥 확 뒤집었는지는 저는 좀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사실 좋아할 겁니다. 뭐 여기 조금 뭐 전속 고발권 유지하면서 공정위가 좀 강화한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사실 요번에 공정경제 3법 개정 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 전속 고발권 폐지였는데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폐지 유지하기로 한 이유가 우리 정평고 농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이유라면 그건 더구나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업에서 봐서 아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이야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재벌 기업들하고는 뭔가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대관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인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검찰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그 선진국 사례도 보면 일본 같이 물론 이제 그 전속 그 고발권 유지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검찰이 같이 나섭니다. 왜냐하면 경제부처로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수사라든지 기소에 대한 전문성은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기업의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로비가 안 통할 수 있는 조직도 검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보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조사를 계속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뭐 대화가 된다고 그렇게 좋게 말해서 말이 통한다는 거죠. 말이 통하는데 검찰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법대로 그냥 고지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훨씬 무서운 칼이고요. 그래서 요즘 뭐 경제 범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많이 나타나고 이런 추세에서 검찰도 어떤 경제 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이런 더 수소나 기소 면에서 분명히 이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검찰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기관이 서로 공조 역할 분담해가면서 하는 즉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서 같이
두 기관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 방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전속 고발권이 유지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건 그동안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데서도 그렇죠. 시작이 된 게 예. 있거든요. 근데 뭐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과징금 세게 높이고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예.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정위가 그 여러 가지 뭐 소비자나 또는 뭐 하청 기업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공정위에 이제 조사 요청을 하면 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맞아요. 예, 뭐 몇 년씩 걸리고 그거 이제 결론 나면 또 그닥 그렇게 그런 뭐 갑질 문제나 이런 담합 해결이 문제를 잘안 해결하는데 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직접 국민들이 고발권을 가지고 검찰에 들고 가서 고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였는데 이제 그것을 이번에 이제 폐지하기로 놓고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공정위가 그럼 앞으로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면서 더 적극적인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게 가장 그걸 중요한 판단을 포인트일 해야 것 되는데 같거든요. 솔직히 그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정위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재벌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뭐 예전하고 다를 바 없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마지막에는 또 조사 결과를 보면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도 많이 나오고 솜방망이 있어요. 처벌인 거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전속고발권 유지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조속히 오히려 이거는 다시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좁게 악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중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네네. 그런 행위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전면 폐지였거든요. 그래서 뭐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아주 중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포함을 시켜서 몇 가지 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최근의 동향이 내부 고발자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전속 고발권은 폐지돼야 되는 쪽이 현 트렌드에도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부인이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부인이 또 다른 어떤 한 곳을 거치는 순간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이게 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전속 고발권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경성담화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더 확대해서 다음이라도 폐지하는 쪽이 앞으로의 입법 방향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 분 다 이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 유지 결정이 된 데는 좀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처리가 됐으면 아니면 처리가 될 것인가 좀 주목됐던 법 중에 하나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는데 사실 뭐 논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산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보완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그걸로 되지 않았으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현재 형태로서의 법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이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이른바 기업 상해치사 및 기업 살인법에 유래한 건데 네네. 영국에서도 이 법은 굉장히 상징적인 법입니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그 현장의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 기업 살인법으로 다루는 범죄가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토탈만 서너 건 정도 한 10년 동안에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 법은 영국하고 영연방 국가들, 카나다,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나라 몇 개 도입하고 있고요. 네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재해안전법으로 보건안전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보건안전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게 잘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산업재해가 많으냐? 그럼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인프라를 제대로 고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너무 산업재해가 많으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근데 뭐 사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보다 강력범죄가 적다는 통계가 없거든요. 처벌만 예방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무조건 처벌만 강화해가지고 그 범죄가 사라지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 사실. 안 벌어지도 않는데 그거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보다 이런 기업 살인법이 없고 우리보다 그 산업재해 안전법의 어떤 벌칙 규정도 낮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그 제조 강국들이 우리보다 산업재해 훨씬 낮은 거는 그만큼 산업 예방, 재해 예방 인프라가 잘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보면 예방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그 뭐야 처벌 규정만 잔뜩 강화된 이런 형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산업 그 보건안전법으로 규율돼야 되고 만일에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이것만큼 꼭 처벌해야 된다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예외적인 규정을 둬야 된다. 지금은 너무 처벌 규정만 있고 예방에 대한 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이걸 보고 앞으로 열심히 산업재해 예방을 해서 내가 애를 써야지 라기보다는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내가 걸리면 중소기업 안 하고 말지. 왜냐하면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또 중소기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지금 현재 법 형태로라면 부정적인 또 부작용만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치지 않고 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경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 인프라에 대한 것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날아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안전 투자의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를 현장에 있는 감독관들을 위주로 책임을 묻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대표이사나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남 얘기네요. 안전 투자에 대한 그 필요성을 아직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경영 책임자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주고 그걸 줌으로써 결국은 안전 투자를 하게 만드는데 이끌어내는 데에 좀 예방적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요. 저도 뭐 지금 처벌 위주로 너무 그리고 막 그 형사 처벌을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이런 안전 투자를 할 수 있게 뭔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이런 사고가 나서 내가 비용을 손해배상을 하느니 미리 투자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투자가 가거나 더 낫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벌도 너무 좀 과하게 하지 않고 좀 뭐 합리적으로 좀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면서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 김연학 교수, 최이배 전 의원,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